개빵스 질문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식 계좌 거래나 뭐 금융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물 거래 같은 것도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둬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서 막 선물 이런 게 있어. 하고 싶어. 근데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하면 무조건 얻어 터지게 되어 있어. 근데 진짜 수능 지문이요, 정말 잘 써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쓰여진 교과서나 수능 지문이요, 정말 이해가 될 수 있을 법하게 잘 써놨어요. 왜냐하면 대학 전공책들은 해당 과정을, 해당 과를, 해당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공통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능 국어는요, 사실은 누구나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을 풀어주기 때문에 진짜 유용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수준이 더 내려가면 뭐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인데 이런 경제 원리를 과연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글의 주제는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를 시작을 합니다. 파생상품은 뭐냐? 원래 시작은 보험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생상품은 실제 우리가 보험보다는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이 돼버리고 손익 발생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는 파생상품을 보험계약보다는 금융자산으로 놓고 거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원래 파생상품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 보험계약으로 시작했다는 거야.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수량을 정해진 시점에 매매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이건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이미 여러분이 그 탈레스의 올리브 앞찾기 같이 옵션이라는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만기 때까지 끌고 가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겠지. 만기 때까지 끌고 가서 계약 이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만기 전에 서로 팔기도 하는 거야. 옵션이라는 것도 옵션 프리미엄을 주고 옵션의 가격을 주고 산 권리란 말이야. 그럼 그 권리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 충분히. 그 과정에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면 더더욱.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싶을 건데 왜 사고 팔지 못했었냐면 과거에는 거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찾고 계십니까? 거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럼 그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충분히 금융공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후에는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선도가 있었고 이제는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선물 시대에 와서는 일단은 똑같아요. 가격, 수량, 시점, 매매 계약이라는 건 똑같은 차이점 뭐냐면 중간에 거래소가 있음으로 해서 거래 비용을 낮춰주고 매기자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뭘 위해서?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파생상품은요, 보험이자 투자상품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거래가 되려면, 즉 투자상품으로서 성립하려면 거래 안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돼. 그래서 3단락부터는 그 거래 안정성이 글의 주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거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을 낮춰주고 매개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제도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4, 5단락은 그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그 제도에서 세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반대거래라는 제도와 증거금이라는 제도와 일일정산이라는 제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지문에서 4단락, 5단락이 핵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해도 어려웠고 우리가 실전에서 자칫하면 대충 넘어가서 문제 들어가서 안 풀리니까 발트독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문제 들어가서 안 되면 어차피 주제구조 다시 잡아야 되고 요즘 수능은 그래서 약간 군더더기 없이 다 처리해야 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애당초 제가 이렇게 빡빡하게 잡은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선물거래 제도 정치 첫 번째는 반대거래인데 반대거래는 계약 만료 전에 거래할 수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계약 만기 전에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그 거래 결과 계약 당사, 그러니까 지금 A와 B가 선물 거래를 했어요. 선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A가 C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제 B와 C의 거래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계약 당사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도 계약 내용 자체는 유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도 계약 내용은 유지가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라고 안정성을 당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됐던 거예요. 반대거래는. 두 번째, 이게 계약이잖아요. 불이행을 했을 때 페널티가 없으면 불이행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기 유리할 대로. 그래서 계약 불이행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일단 돈을 집어넣게 만드는 거야. 보증금을.
사고 안 터지게. 그러면 거래를 시작할 때니까 개시증거금이에요. 얼마 안 된다는 거고 계산은 이렇게 한대요. 유지증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먼저 일일 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매일매일의 선물 거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내가 해당 선물의 거래를 다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북해에서 나는 석유를 선물 거래를 했는데 북해에서 나는 석유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사? 그럼 나도 사지, 옆에도 사지, 사우디에 있는 애들도 샀을 거지, 일본 애들도 샀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도치 않아도 옆에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때그때 계속 가격이 새로 책정되고 있어. 그러면 어떤 특정 날짜를 정해서,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때그때까지 금액 변화를 가지고 손익 계산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기초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 결정에 따라서 손익 발생을 매일매일 정산을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 생기면은 내 증거금 계산에 증거금 계좌에다 플러스를 해주는 거고, 손실이 생기면은 증거금 계좌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계약이 유지가 되려면은 증거금이 있어야 된다니까. 보증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증거금에서 손실이 엄청 나가지고 유지 증거금 이하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일일 정산 후에 증거금이. 그럴 때는 증거금을 보충해라라고 콜이 온다고. 그게 마진콜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진콜이 와서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왜? 보증금이 없으니까. 보증이 안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면 어쨌든 마진콜에 따라 증거를 추가 납입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손익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 일단 A와 B만 놓고 볼게. 계약 체결 시점에 A와 B는 야, 우리 기억이라는 주식을 말이야 1년 뒤에 10,000원에 10,000주를 사고 팔 거야. 나는 살 거고 너는 팔아 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서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1년 뒤가 됐을 때요, 기억의 주가가 예를 들면 $100가 됐어. 근데 나는 이거를 $50를 주고 사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A는 당연히 플러스 $50라는 주식 하나당의 이득을 보겠죠. 근데 주식 하나만 선물 거래를 하진 않아. 100개 했으면은 50 곱하기 100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수량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거래 승수랑 계약 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한 금액이고 그 계약 만료 시점에서의 가치예요. 그러면 $100짜리를 나는 $50에 살 수 있네. 하나당 50원 이득인 거고 이만큼 곱한 게 내 총 이득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를 100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봐. 선물 가격, 내가 사기로 약속한 가격을 뺀 거예요. 어디에서?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그리고 계약수와 거래승수라는 일종의 수량 개념을 곱해주면 내 이득이 계산이 되겠지. 근데 내가 이득을 보면은 B는 더 싼 가격에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B는 손실을 보는 거야. 됐습니까? 반대로 A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얘네들이 선물 가격을 150으로 정했다고 보자고. 그래서 주가가 $100일 때는 어떻게 50으로 얹혀서 사야 되는 거야. 나는 150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럼 A 입장에서는 하나당 50 손해야. 그리고 결국 이 계약 수만큼 또 곱해줘서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은 대칭이야. A와 B 사이에서. 됐죠? 반대 거래는 뭐라고? 반대 거래는 계약 만기 전에 제3자한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C한테 파는 거야. 그럼 A가 C한테 이 계약을, 이 선물을 팔면요, 당연히 그 계약 내용은 C한테 승계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럼 파는 시점에 A의 손익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파는 시점에서 A 손익 계산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들어. 내가 이 반대 매매하는 시점에서의 C와 거래한 선물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내가 사고 팔기로 한 금액이 있고 C랑 사고 팔기로 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그만큼이 차익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 A가 B랑 거래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A가 C랑 거래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고. 예를 들면 A는 그거를 100에 주고 팔기로, 그러니까 $50에 주고 팔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 가치가 오르든 떨어지든 해가지고 A랑 C랑 거래할 때는 그거를 70에 사고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럼 A는 하나당 20의 이득을 볼 거라고. 이해됐니? 그리고 이 손실은
다시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그게 B가 지게 된다는 거야. 정리하면 저쪽 봅시다. 그래서 A의 손익은 A와 B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 A 손익 계산 방법에서, 즉 위쪽 이 공식에서, 즉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 마이너스 선물 가격, 여기에서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 2만 원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대요. 되셨어요? 됐어? 정리하면 그래서 자 다시 일반적으로 A와 B가 거래를 했을 때 계약 만료 시점의 주가 마이너스 매매하기로 한 선물가 그 차액만큼이 손실이라고, 이득이라고. 됐죠? 그런데 중간에 반대 매매를 해버리면 그 반대 매매 시점에 있어서의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 계산을 한다고. 당연하지. 왜냐하면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거래를 하잖아. 그럼 사고팔 금액이 새로 정해졌겠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 계약 체결 시점에 결정된 금액이 선물 가격이야. 그러면 A와 C와 매매 계약이 있잖아요. 그 매매 계약 시점에 새로운 선물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정한 거, 이미 돈 주고 예를 들면 50 주고 샀어. 여기서는 70 주고 사고 팔았어. 그러면 20만큼 이득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나름대로 구조 처리를 저렇게 해보시면 그나마 이해가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어려움 100%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내용이 불충분해요. 근데 일단 이 내용 정도로 정리해놓고 문제 들어가서 털다 보면 이해가 높아질 거야. 같이 연습해 봅시다. 영상 잠깐 끊었다 다시 갈게요.